최민호 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계속 표했고 왜 무죄 추정을 하지 않는지 프랑스 유대인 장교 드레피스처럼 억울한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되게 억울했던 유대인 출신의 그 대위처럼 이렇게 반영을 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증거,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시기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밝혀지고 있고요. 또 어떻게 같은 인물로 같이 얘기를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는지 아첨을 너무해도 저런 모양새가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최민호 시장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법이 정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가 또 무고한 어떤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겠는 원론적 차원에서의 저는 언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레피스와 윤 대통령이 서로 같은 처지인가? 그냥 그 힘없는 장교였고 그 사람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였어요. 그거는 이제 뭐 그런 걸로 따지면은 같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최민호 시장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관련이네요. 지금 권영세, 권성동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서울구치소 면회를 갔습니다. 갔죠? 네. 자, 개인 자격으로 선을 그었지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그 두 분이 가시는 게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내가 개인 자격이라고 표방한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개인이 되고 지도부 자격이라고 표방한다고 해서 이게 지도부 자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두 분은 비대위원장이고 그리고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핵심 지도부죠. 지도부가 대통령의 면회를 간다는 것은 그것은 본인들은 개인 자격이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겠지만 혹은 뭐 인간적인 도리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보이기에는 그냥 결국 국민의 힘이 총의를 모아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 자격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좀 모순이 있는 게 예전에 관저 앞에 집회가 열렸을 때가 있었잖아요. 체포영장 집행되기 전에. 그때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지도부는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관저 앞에 갔던 지도부 관련된 분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도부에서 입장을 낼 정도였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는 왜 개인 자격으로 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개인 자격으로 하고 인간적인 도리를 다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그냥 그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하나의 그 레토릭에 불과하고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것이든 뭐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것이든 저는 면회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몸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찌됐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고 내란 혐의로 이제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 피고인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마치 변호인단인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것을 뜻을 같이 하는 집단인 것처럼 보였을 때 그게 우리 국민의힘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선 뭐 이런 거 대선이 열릴지 안 열릴지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고 중도층한테 뭐 이러면 중도층이 멀어져 간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정치 정략적인 정치 공학적인 얘기보다는 국민의힘의 가치에 비추어서 지금 현재 대통령과 우리가 한 몸인 것처럼 완전히 결합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맞느냐 좀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선긋기를 빨리 해야 될 시점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권영세나 또 권성동 의원이나 원내대표나 한 몸인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개인 자격이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또 언론 보도가 있고요. 근데 그들이 정말 개인 자격으로 갔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토시 하나도 메시지로 언론에 비춰지지 않게끔 노력은 최선해야 된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할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옥중 메시지라고 하면서 뭔가 계속 흘리지는 않을까? 약간 좀 국민의 마음을 뭐 T와 F로 따진다면은 뭐 F를 자극할 만한 그런 메시지를 오히려 더 주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뭐 근데 권성동이나 권영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국민의힘 측에서도 일부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한 몸이라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비춰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분들이 계산했을 때는 이것이
다른 대선에서 앞으로 조기 대선 얘기는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나왔었거든요. 조기 대선에 이것이 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국민의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왜 그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도리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행동하신다고 하더라도 보여지는 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또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목격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목격담 정치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궁금해요. 진종호 의원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죠. 왜 돌아왔습니까? 왜 어떻게 돌아온 겁니까? 아마 저도 사실 구체적으로 당시에 지도부, 한동훈 지도부 체제가 붕괴되는데 본인이 진종호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네.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사퇴를 했는지는 저도 사실 그 구체적인 내막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한동훈 대표랑 서로 만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 혹은 오해들 이런 것들을 풀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랑 최근에 만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서로 많이 풀린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이제 한동훈 대표와 함께 좀 또 우리 당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 대한민국 더 강하게 만드는 길에 합류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2는 17명이 되는 건가요? 지금 그 단체방에 초대가 됐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자, 같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진종호 의원이 SNS에 한동훈 네, 봤습니다. 예, 나라만 생각하고 함께 가겠다라고 쓰면서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기 네. 때문이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언더 73이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을 뭐 전 대변인이 개설을 했었죠. 그러니까 73년도 이후 세대를 다 모여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참 괜찮은 선거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선하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대선에 출마하지 않으면 정치적인 기회가 또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이 지지율이 지금 갑자기 더 붙는 것은 계엄 당시 적극적으로 가장 먼저 반대했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더 지지를 국민들이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계엄 이후의 조기 대선인데 이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한동훈이 발을 뺀다? 그럼 그 다음에 국회의원 본인이 출마하겠다라는 것은 좀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땐 지금 정치적인 행보가 저는 처음에는 한동훈 대표를 그렇게 그거 있잖아요. 까치발 들고, 이상하게 가슴에 이상한 착용하고 그랬을 때는 좀 모습이 솔직히 좀 생소하고 이상했었어요. 정치를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국민 반감이 설 텐데, 라는 생각을 했다가 지금 이미지 정치여도 이 정도의 스탠스 이미지 정치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한 3위, 4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측의 대선 후보 군에서는 지금 1위가 김문수 그리고 유승민 이렇게 전 의원이 이렇게 유승민 의원이 되어 있는데, 근데 유승민 의원은 전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랬을 때는 유승민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간에 약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약간 비슷한 성향이 몰리지 않을까. 그냥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스탠스로 계속 나간다면은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언더 73은 네.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칭찬받았어요. 그런 거를 하시면서 한동훈 대표가 연락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면 언더 73은 일단 한동훈 대표랑 무슨 연락해서 무슨 대선의 몸풀기 형식으로 하고 있는 움직임이 전혀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근데 이제 73이라는 게 1973년을 뜻하고 73년생 이하 국내임 소장파 정치인들의 모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1973년이 한동훈 대표가 1973년생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는 왜 담았냐면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다 한동훈 대표랑 같이 일을 했거나 어떤 직간접적으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이게 된 동기가 돼서 그렇게 된 거고, 그게 한동훈 대표의 어떤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밑작업을 한다,
그런 취지로 모인 건 전혀 아닙니다. 참고로 유튜브를 개설했는데 예. 이틀 만에 이제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하고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수 전 대변인, 박상수 대변인이랑 저랑 개설하셨더라고요. 김준호 전 대변인이랑 어제 김상욱 의원이랑도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게. 근데 그 유튜브 하고 채널이 한동훈 전 대표의 대선 그 과정에서의 같이 하시는 건 아니다. 그런 기획이 전혀 없고 다만 이제 알고는 있어요. 이런 언더 73 모임이 있다는 것 자체는 알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김영삼 도서관에도 언더 73 이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그런 행동들, 활동들이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대표와 너무 이렇게 연관짓지 말자. 그렇게 지금 구성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관짓지 말자고 해도 어쨌든 중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채널에서 지금 유재하 위원장 굉장히 귀한 분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지금 스텝을 나가고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되게 의미 있는 자리에 가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유승민 의원하고 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참 좋은 분이고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보통 우리가 흔히 뭐 빅보다 설날 때 이제 그 연휴간 여론조사를 보면 유승민 의원은 조금 떨어지고요.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4명이 주로 이렇게 뭐 그 좀 1, 2, 3, 4등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최근에 2일날 나온 거 세계일보에서 나온 거는 1위가 그러니까 1위 공동 1위가 김문수, 유승민이었어요. 한동훈 전 그래요? 대표가 이제 한 4위 정도 되더라고요. 저 되게 궁금했어요. 김문수 의원의 지지율이 계속될까? 이게 바람일까? 왜냐하면 최근에 김문수 의원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행동을 보인 게 없잖아요. 뭐 있습니다. 뭐요? 전체 국무위원들 일어나서 사과하세요 할 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크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김문수 의원 지지율이 계속될까? 약간 좀 회의적이신 것 같아요. 상대당이지만. 그런데 김문수 의원이 지금 지지율 1위에 나오는 거는 지금 아까 여긴 퍼센트를 얘기해도 되죠. 17%로 1위였어요. 유승민 의원도 이제 17% 공동 1위가 된 건데, 김문수 의원의 지지 기반이라고 봤을 때 지지 기반, 네. 뭐 잠룡이라고 표현했을 때 뭐 오세훈도 있고 한동훈도 있고 막 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김문수는 지금 지지 기반은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극우적으로 지지하는 어떤 그런 그 분들이 한 20%라고 저는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분들의 지지율이 다 모여 있다. 더 이상 확장력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아직 몸을 풀지 않은 한동훈과 이제 오세훈의 지지 기반은 아무래도 이제 뭐 서울시장이니까요. 그런 지지 기반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도 이제 아직 몸을 풀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차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세게 발언할 필요가 저는 있을까? 왜냐하면 이분은 여기가 한계점이거든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지지 기반이 없다. 김문수가 여기가 한계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계점. 그거는 방금 이병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병이 아니고 저 분명히 이경이라고 했어요. 지금 또 듣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돌려주세요. 분명히 이경이라고 했어요. 네. 아시다시피 그 김문수 전 장관은 지금 장관이죠. 현 장관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한계가 아니다라고는 지금 평가하기는 좀 이르러요. 만약에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때 그 확장성을 평가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지지 기반이 확고해야 확장도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물론 그 확장성은 달라지긴 하겠지만 김문수 장관은 지금 당시에 12.3 계엄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혹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부터 본인이 걸어온 어떤 정치적 노선과 행보들 그런 게 수년간 쌓여왔고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지지 기반은 굉장히 강력하게 결집돼 있는 상태예요. 이제 그런 지지 기반을 가지고 만약에 김문수 장관이 대선 행보를 한다면 그걸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확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때 판가름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끝이 없어요. 재밌잖아요. 네. 국민의힘 지금 현 상황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려고 재미없는데요?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사실은 당내에서는 뭐 얘기할 게 네.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면서 친 이재명계뿐만 아니라 비명, 반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죠. 이분은 바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상호 전 의원까지 우상호 임종석 실장. 임종석 전 네, 전 비서실장까지 비서실장. 특히 센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이재명 대표 독주에 대해서 민주당과 야권에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건가요? 예, 저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근에 부동의 대선 주자 1위였고 지금도 사실상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앞서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지만 네. 방금 우리가 김무수 장관의 확장성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재명 대표야말로 지금 확장성의 한계를 드러낸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잠재 주자들, 경쟁자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건 그냥 잠깐의 해프닝이랄까요? 이 정도로 하고 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잠재적 경쟁자들하고 하는 분들, 네. 김경수 전 지사나 임종석 전 실장이나 하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너무 그 지지율이 미미해요. 국민의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현재 제도권 안에서 정치를 할 때 목소리를 세게 내려면 사실 국회의원이어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자치단체장이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지난번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이미 그럴 줄 알고 친명 횡재, 비명 횡사 공천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잠재적 경쟁자들의 싹을 다 잘랐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해도 그렇게까지 스피커 파워가 크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 민주당의 당원 구조 자체가 이미 이재명 대표를 상당히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당원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을 봐도 이분들의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구축해 놓은 아성을 무너뜨리기에 좀 역부족이라고 보여요. 네. 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내 경선 과정은 제가 더 잘 알겠죠. 저는 이제 당사자이기도 했었고 경선 과정이 전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막 비판해도 될 위치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비명이신 분들도 경선에 참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친명이니까 단수 주고 이랬던 것이 아니거든요. 경선에 있었고 그럼 그분들이 선택받은 요인은 국민들한테 선택받은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박지원 의원 이런 얘기 했었죠. 찻잔 속 태풍이다. 유시민 장관, 지금은 작가죠.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비슷한 맥락이네요. 찻잔 속 태풍이 그칠 것이다. 의미 그래요. 없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분들이 또 뭔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만한 뭔가를 말을 하거나 행보를 보이면은 또 모르겠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국민의 마음을 얻을 만한 뭔가가 하지 않고 말장난만 하는 것이죠. 같은 당인데 너무 좀 심하게 표현하신 거 아닙니까? 저도 국민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네. 네, 지금은 국민의 시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려야죠. 마치 그거는 개인 입장으로 네. 접견하는 구치소 비슷한 얘기네요. 나중에 김경수 지사가 보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려고 하십니까? 인사해야죠. 안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 없다니까요. 네. 여기는 너무 굳건해요. 네. 반박을 안 하시네.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경 대변인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저런 말씀을 하실만 하겠다 드는 게 친명 횡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친명인데 행사예요. 그런데 친명인데 횡재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발레야 발레. 제가 드린 말씀에 본인 스스로가 발레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픈 얘기를 또 길게 해주시는 더 큰 뜻이.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해도 이게 좀 뭐 그러게요. 단순히 정리가 되네요. 자, 하나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지금 굉장히 좀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25만 원 지역 상품권을 전 국민 지급해서 한 발 물러섰잖아요. 뭔가 좀 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봐야 됩니까?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사실 이경 대변인 생각 먼저 났어요. 이거 실직하시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기본사 사단법인 기본사회의 대변인이시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나고 이게 지금 기본 본인이 이제까지 주장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본인의 정치적 철학이랄까 이런 거를 좀 접은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이게 사단법인 기본사회도 접으면 우리 이경 대변인이 실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걱정 어리면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건 저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를 주장하기 때문에 제가 기본사회 소속의 대변인직을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 하겠다라고 했던 건 아니죠. 저도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이것이 미래 정책으로 이게 당장 시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 세대가 청년이 되고 중장년이 됐을 때는 이 정책이 자리 잡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께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역할을 내가 작은 역할이라도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선택을 한 거지 이재명 대표하고는 저는 그 연관짓지는 않았었어요. 어쨌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뭔가 본인이 생각했던 노선에 변화를 주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거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처음부터 자기는 실용주의 정책이라고 했었어요. 전 그게 좋아서 선택했던 후보인 거였고요. 과거에서부터. 이게 내가 체감하지 않는 행정이나 정책을 하는 게 전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체감을 해야 되는 행정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으니까 뭐 성장이 곧 복지이다는 얘기도 과거에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성장이 먼저 된다. 왜 그럴까?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말아먹었으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일관된다, 실용주의로 일관된다는 말씀이신데 일부러 속으신 건지 어쩌다 속이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길게 갈 것도 없습니다. 탄핵 소추안에서 북중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탄핵 소추안에 사유로 넣었어요, 민주당이. 그런데 이번에 그 실용주의라고 얘기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미를 오히려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이 일관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저는 글쎄요, 어떻게 그게 일관될지 참 의문인데요. 한미일 동맹 원래 강조하셨나요? 반박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국내 사정에서 지금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반박하시려는 마음은 좀 전달이 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보세요. 외교 정책도 왔다리 갔다리. 제가 과거에서도 얘기했었고 과거에서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 그거 민주당이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성남 시민들이 만들어준 거고 경기도민들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실용적인 정책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체감한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꾸준히 과거에 민주당의 아웃사이더였던 이재명이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는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치소에 가서 떡국을 차려놓고 큰절을 했어요. 그 이준석 의원이 대단히 재미있는 얘기 있습니다. 뭐 제사상 차렸냐. 진짜. 대선 후보 되겠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그런데요? 그런데 이게 지지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권 단체장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접견, 면회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사실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전 당연히 일관되게 적절하지 않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조상호 부시장이랑 제가 핏대 올리면서 싸우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에 얽히면 안 되기 때문에 입장을 마음대로 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억지로 입장을 내려고 하는 건 오히려 시행정을 망치는 일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같은 논리로. 같은 논리죠. 거기를 인간적으로 그게 가는 것에 그 의미,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권성동 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갔을 경우에 어떻게 비춰집니까? 그 순간 시정이 정치에 휘말리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적절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만약에 가신다면 네, 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정치를 하는 사람 분들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공무원이시잖아요. 직접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지지자분들 뭐 이렇게 명절상을 차렸다라는 것은 전 그건 비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하던 간에 그분들에게는 자유가 있는 것이니까 어떤 행동을 하든지 누구한테 위협을 가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참 뭐 보기 좋습니다. 그거는 저는 지지자가 아니지만 그거는 뭐 그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도 우리가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은 행정부 소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무엇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는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분들 이장우, 최민호, 김영환, 이철우 이런 사람들은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당시에도 이거를 체포 중단을 촉구하는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뭐 이거를 뭔가 성명을 발표했었죠. 근데 네.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 그런 행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 행정부 소속에 있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국민들께서 좀 이거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아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지금 정치인이라고 분류를 하면 안 되는데 본인들이 정치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저의 내피셜인데 조금만 더 나가면은 그러면 저는 모든 현안을 봤을 때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번 계엄은 전국 계엄입니다. 전국 계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직접 전화해서 지시를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찬반은 논외로 할게요. 그 전부터 계속 막 직접 지시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네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관련된 직접 지시를 뭔가 비슷한 거를 듣지 않았을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옹호하면서 보호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게 어떤 내피셜적인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좀 많이 나가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나간 뇌피셜이고 그렇게 툭하면은 사람을 무슨 뭐 저기 그 계엄 혹은 뭐 민주당 주장대로 하는 내란 혐의의 동조자 공범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행태가 지금과 같은 어려운 국론 분열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그걸 왜 갔느냐고 생각하냐면 아까 권성동 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 가는 거랑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누가 뭐래도 저도 윤석열 대통령 성공도 열심히 했고 전 대통령직 인수위도 갔었고 윤석열 정부 성공하겠다고 총선도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쌓였던 인간적인 정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지도부로서 혹은 자치단체장으로서 그걸 했을 때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이 행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신중하게 하셔서 아직 가시진 않으셨으니까 좀 다시 재고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솔직히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이 발언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 발언을 했을 때 제가 예상했던 답안 그대로 반박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그런 비슷한 반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내란과 계엄에 동조되어 있는 연관된 모든 것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걸 낱낱이 샅샅이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권한이 국민한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는 뭔가 우리가 파헤칠 게 있으면 파헤쳐 봐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특히 전국 계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따로 뭐 만나서 미리 언지를 받았거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 압수수색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압수수색 그럼 얘기까지 깨끗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거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는 곳이 세종시니까 세종시장 최민호 시장 얘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최민호 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교회연합회 신년 연설인데요.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계속 표했고 왜 무죄 추정을 하지 않는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프랑스 유대인 장교 드레피스처럼 무죄 추정 억울한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사실 뉴스를 하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19세기에 있었던 일인 거잖아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독일 간첩 혐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프랑스 드레퓨스라는 그 프랑스 장교 자체가 대위였나요? 뭐 그런 네. 독일 간첩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대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거,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시기 이런 것들이 다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무리하게 기소가 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프랑스 그 당시에 되게 억울했던 유대인 출신의 그 대위처럼 이렇게 반영을 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증거,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시기.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밝혀지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인물로 같이 얘기를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는지 저는 좀 너무 억지 부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아첨을 너무해도 저런 모양새가 나오는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 이제 드레피스 대위 말씀을 직접도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민호 시장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 심판 절차나 형사 절차에서 그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만 하지 말고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이 정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가 또 무고한 어떤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겠냐. 저는 그것을 경계하는 원론적 차원에서의 저는 언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조속한 결과, 조속한 절차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리을만 하나 더 붙이면 졸속한 절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민호 시장의 그 뜻은 뭐 드레피스 19세기에 있었던 드레피스 대위 사건도 끌고 왔지만 기본적으로 조속한 그 결과보다는 바른 결과, 정당한 결과를 강조하는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데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그 팩트 자체가 맞았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어떤 팩트요? 그러니까 드레피스와 윤 대통령이 서로 같은 처지인가? 일단 사람이 다르고 뭐 사람이 같지 않잖아요. 뭐 타임머신을 타고 제가 19세기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은 그냥 상황은 다르죠. 그 힘없는 장교였고 한 사람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였어요. 그거는 이제 뭐 그런 걸로 따지면은 같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 최민호 시장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완전히 뭐 동일선상에서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아니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정말 20초 꼭 지켜주세요.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경 대변인부터. 오늘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3초. 헌재 결정이 이제 곧 있는데 그 결과가 모든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결과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엔톡이 만드는 집요한 토크쇼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시 보기는 뉴스엔톡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엔톡 김사경입니다. 재밌고 유익한 소식을 원하시면 오른쪽 뉴스엔톡을 클릭해 주세요. 뉴스엔톡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